번째 순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바로 미국입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의 바이든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을 읽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신 연사님은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의 안병진 교수님입니다. 미국은 그 미국이 아니다, 트럼프 붕괴를 완성하다 등의 저서를 집필을 하셨습니다. 그 안 교수님의 어떤 강연 내용 등을 토대로 앞으로 미국의 행보와 정책의 흐름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안병진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지금 미국의 중간선거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을 말씀드린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의 저희 미국 정치 전문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틀릴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릴 얘기가. 그것보다는 지금 어떤 시대의 느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 느낌.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뭐가 잘 이해가 안 됐냐면요.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이성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할까?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고. 근데요. 글쎄요. 저는 그때 미국에서부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자란 분들은 이 때로는 직관, 본능, 감각 이게 이성과 함께 동반돼야 된다는 걸 살아가면서 훨씬 더 잘 알죠. 요즘 미국의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 옛날처럼 이성주의 얘기 안 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냥 제가 느끼는 현 시대에 대한 느낌 같은 거를 한번 공유하면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어떤 시간, 그런 걸 드리고자 합니다. 팬데믹이 생겼을 때 저는 그때 너무너무 기대했던 세션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현존하는 미래학자 짐 데이터 박사님, 하와이 대학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그때 토론자로 나갔는데요. 받아 적으려고 제 노트를 그냥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는데 첫 마디가 우리의 예측은 본인 스스로를 포함해서 반드시 틀린다. 반드시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거장께서 그렇게 표현을 쓰시는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거보다 더 오만한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느낌에 대한 공유. 그런데 제가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16년도에 제가 강연할 때 좀 사람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때부터 제가 드렸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알던 세계의 질서와 우리가 알던 교과서의 패러다임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사람들이 자꾸 기존의 관성 속에서 생각하다가 바이든이 들었었을 때는 그게 분명해졌는데 여전히 관성 속에서 생각하다가 최근에 와서 인플레 감축 법안이나 이걸 보면서 물론 일부 기업들은 앞서서 봤지만 한국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이게 뭐지? 혹시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 거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2016년은 아니지만 2016년부터 진입한 겁니다. 그랬을 때 특히 경제 쪽에 프로들이신 선생님들께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 태제, 첫 번째 태제는 이겁니다. 경제를 중심으로 한 시각은 여전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죠. 근데요, 지금 살고 계시는 시대는 경제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변수가 있습니다. 체제, 가치, 이념의 시대가 끝났다고 얘기했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포스트 모던 학자들은 백면서생들입니다. 이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근저에는 체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앞으로 30년의 세상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특히 경제 쪽의 프로들은 체제라는 걸 별로 생각하실 일이 없죠. 그리고 대학에서 자유주의, 공화주의, 권위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심층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었죠. 근데요, 이제는 뒤늦게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홍콩의 어느 교수가 최근에 신간을 내서 한국에도 번역이 됐던데 그 교수님의 얘기도 일리는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을 벌이는 건 미국 자본과 중국 자본의 불가피한 헤게모니 대결이다라는 게 이분의 핵심 아규먼트인데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더 근저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폭넓고 중요한 걸 놓치고 계세요. 뭐냐면 지금 미국의 백악관은요, 미국의 지식인들은 살아오면서 지금보다 더 위기감을 느낀 적이 없어요. 자기네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 위기감. 누구 때문에? 밖으로는 중국 때문에, 안으로는 트럼프 때문에. 기존의 미국 정치학자들의 모든 교과서 얘기를 뒤엎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제주의적 DNA를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 정치와 경제를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경제 특히 전문가 프로분들 사이에서 달리오 회장 열풍이 몇 년 전부터 불었는데 그 달리오 회장님 그 헤지펀드 신간을 제 주변에서도 기업인 분들이 많이 그걸 보시면서 저한테 안 교수 그거 어떻게 생각해? 굉장히 일리 있지 않아? 근데 제가 2010년 그때에서부터 계속 드렸던 얘기인데요. 뭐 제가 너무 도발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달리오 회장이나 이런 중국 낙관론, 중국 상승론이 혹시 틀린 거 아닌가라는 최근에 다시 반전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리오 회장도 중국이라는 체제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중국이라는 공산당 체제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계시지 못했어요.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국이 여전히 집단지도 체제다라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세상은 체제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변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된다. 여전히 경제는 중요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 중국에 대한 낙관론을 다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어쩌면 우리는 미국을 과소평가하는 미국의 진정한 힘, 어쩌면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 규범적인 걸 떠나서.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달리오 회장 책을 읽으시는 것보다 페이팔 대부인 차라리 피터 티엘 책을 보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시대를 이해하시려면. 좀 이따 다시 그 얘기를 드릴게요. 얼마 전에 KBS 그 이슈픽 쌤에 그러니까 트럼프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그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녹화가 한 2주 전에 한 겁니다. 제가 오하이오의 J.D. 밴스라는 사람을 특별히 주목해서 보자. 그래서 제 주변에서 지인들이 아니 안 교수 그거 뭐 떨어질 사람인데 뭘 J.D. 밴스야?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래도 나는 방송에서 이걸 소개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하이오 J.D. 밴스가 당선됐고 지금 미국 언론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피터 티엘,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이자 현존하는 가장 천재적인 그리고 피터 티엘이 들으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다소 사악한 이 기업가의 수제자군들입니다. 그 수제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J.D. 밴스인데요. 지금 미국은 기업가들도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실리콘밸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는 실리콘밸리는 이제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실리콘밸리 하면 피터 티엘을 오히려 떠올리셔야 됩니다.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래서 오늘의 얘기의 핵심은 이 첫 장에 주로 거의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일부러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드리는 얘기는 그렇게 드려야 선생님들이 향후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실 때 조금 어떤 자극이 되는, 예를 들어서 저희 교수들이 흔히 방송 나와서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저희는 안전하지만 그게 선생님들이 질문을 던지시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돼서 일부러 조금 자극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라는 걸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콜롬비아 대학의 제프리 sak스를 비롯한 미국의 메인스트림, 한국의 메인스트림 분들이 몇 년간 주장했던 게 이겁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전략적으로 경쟁하면서 협력이 가능하다라는 게 제프리 sak스의 주장이고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의 주장이었어요. 지금 그런가요? 한 1, 2년 지나니까 본인들의 태제가 틀린 게 그대로 드러났죠. 미국 백악관에도 저렇게 생각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한국의 어떤 지인들이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안 교수, 미국의 백악관의 공식 입장이 전략적 경쟁과 협력인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미중 사이의 신냉전적 측면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냐. 그 미국의 공식 입장이 그런데 그분들은 현재 백악관과 미국 워싱턴 정가에 뿌리내린 그 유령, 그들의 욕망, 고민, 고뇌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문서로 세상을 이해하시는 분들.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과 협력이 당분간은 가능하지. 여전히 협력은 합니다. 협력은 하지만 전략적 경쟁이라는 단어는 너무 따뜻한 단어예요. 따뜻한 단어고 그것보다 미국의 문제의식을 한마디로 설명하면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팔을 비틀어서 중국을 주저앉혀야 되겠다. 약간 과거에 일본 플라자 합의 때 팔 비틀었던 거. 근데 팔 비트는 표현도 사실은 너무 외교적 표현입니다. 플라자 합의 때 일본을 주저앉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세상은 전략적 경쟁과 협력이라기보다는 체제 경쟁이다. 그리고 미국의 백악관이 초기에 오판했습니다.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개방성, 투명성, 다자주의
이렇게 세계를 계속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저희 학교에, 저희 경희대학의 겸직으로 계시는 프린스턴 대학의 존 아이켄베리 정치학자는 현존하는 미국 자유주의 질서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저희 학교에도 한 10년 이상 저희 겸직을 하고 계신데 존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옛날 존이 한국에 왔을 때 헷갈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교수들 탁월한 사람들 아시잖아요. 말 한마디 뺄 게 없잖아요. 그냥 그거 그대로 책이 되잖아요. 그랬던 존이 제가 사회를 보면서 토론을 하는데 존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글쎄, 지금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켜야 되긴 하는데 중산층의 이익을, 미국 중산층의 이익을 철저히 보호해야 되겠어. 아, 근데 내가 너무 비자유주의적인 건 아닐까?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세상에 미국의 교과서, 미국의 아이비리그 모범생의 화신, 미국적 이데올로기의 화신, 미국적 시장주의의 화신인 존조차도 이 세상에 헷갈리기 시작하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미국은 자유주의적 보호주의라고 하는 이상한 상황이 그 교과서에도 없는 개념의 미국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자유주의와 보호주의는 함께할 수 없는 개념인데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EJ를 하려고 백악관 내부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과거에 이 키신저 프로젝트처럼. 근데 지금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이든은 한국에서 바이든 지인이 많습니다. 바이든은 미국 최고의 마당발이고 정말 따뜻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인이 많은데 자신들이 알았던 바이든이 아닙니다. 지금의 바이든은 신냉전적 자유주의자입니다. 중국과의 체제 경쟁에 모든 걸 올인하는 바이든이란 분의 특성은요, 끊임없이 잘 적응하고 변화하십니다. 흔히 나이가 많아지면 노인네가 되면 아무래도 조금 경직될 수도 있는 게 인간 사회잖아요. 천만에만. 바이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응력이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 나와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 다음 대선에 나오지 말라는 여론이 60%나 된다고? 웃기지 마. 바이든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전에도 바이든이 대선 후보로 나온다 그러면 다 미국 지식인들은 코웃음 쳤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됐죠. 바이든은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는 생물입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못 가진 덕성입니다. 시진핑이 유연화하는 게 가능하다고 일부 중국 전문가들이 얘기했어요. 맞았나요? 틀렸어요.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약간 그 기대를 했습니다. 경제 부분은 일정 정도 미국과 협력할 거를 기대했었어요. 틀렸죠. 왜 틀렸냐면요, 체제 경쟁이라는 걸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안락함에 빠진 거예요. 안락함에. 아직도 이 세상에, 이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려면 안락함을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2016년에 그 어느 강연에서 나심 탈레브 아시죠? 천재적인 투자 전략가이고 또한 그 인문학적인 통찰이 굉장히 빛나는 나심 탈레브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제가 강연을 했는데요. 나심 탈레브의 얘기 중에 아직까지도 진실인 얘기가 있죠. 질서를 추구하면 가짜 질서를 얻게 된다. 그러나 무작위성을 수용하면 질서도 얻고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미국의 리버럴들은 너무 모범생들이에요. 세상에 눈물 젖은 빵을 안 먹어본 사람들은요, 지금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너드들의 시대. 선생님들 중에서도 혹시 지나치게 교과서를 중시하시는 분들, 지나치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너드로서 살아오셨던 분들은 본인의 이 DNA를 없애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트럼프를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 이유가 너드래서 그러십니다. 시진핑이나 푸틴에 대한 나이브한 낭만적 생각, 그게 다 너드래서 그렇죠. 그리고 한동안 제가 2년간 비판받았던 게, 제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운명을 건 일전이 벌어진다 할 때 저를 비판했던 핵심 논리가, 한 교수, 당신이 기업을 몰라서 그래. 디커플링은 불가능해. 애플이 지금 어쩐 줄 알아? 물론 아직 디커플링을 완전히 갈지 안 갈지는 모르죠. 하지만 놀라운 수준으로 지금 미국 기업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세상은 기존의 태제를 다 뒤집을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중간 선거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기존 교과서로 이해할 수 없는 징후들 몇 가지, 파월 연준위 의장을 비롯해서 거장도 요즘 틀리는 세상이죠. 물론 요즘에 약간 상황이 좋아졌긴 했지만, 인플레에 대해서 왜 오판하냐면요,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사이클로 설명될 수 없는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열역학 법칙에 물리학적 법칙으로 설명을 하는데 평형 국면에서 혼돈 국면으로 이행됐다. 지금의 자본주의 사이클에 대한 기존 사이클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 선거 불복론자가 160에서 170명이 당선된 세상, 이런 세상에 미국이 살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리고 현재는 62년 3차 대전 직전보다 더 위험합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때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때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위험한 짓을 했지만 존 F 케네디와 후르시초프 두 정상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푸틴은요, 광기에 사로잡혀 있죠. 아직도 푸틴이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전체주의라는 게 뭔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사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앞으로 선생님들도 가장 1차적 변수로 두셔야 되는 게 기후잖아요. 지금 그 IPCC가 계속 오판하고 있다가 최근에 저는 세상에 이런 세상을 볼 줄을 몰랐습니다. 세계적인 학술 저널에 학자들이 종말 게임, 아포칼립스 같은 제목의 논문을 올해 5월인가 6월에 기재했거든요. 제가 만약 한국에 와서 이런 논문을 썼으면 저는 학교에 임용 못 됐습니다. 임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비과학적 논문이기 때문에. 근데 락스트롬이라고 세계적인 연구자들이 함께 쓴 논문인데요. 엔드게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종교 광신주의자들이 아포칼립스를 얘기하는 세상이 아니라요, UN 구테레스 사무총장님, 그리고 세계적인 저널에 쓰는 하버드 대학 학자, 이런 세상 속에서 중간 선거와 향후 미국의 2년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세상은 내로남불의 시대입니다. 미국조차도. 한국만큼 내로남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유주의가 어느 정도 도덕적 전통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만큼 내로남불은 아닌데요. 공화당의 내로남불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진보적인 성향들이 눈을 질끈 감는 건 민주당도 요즘은 내로남불을 많이 하십니다. 미국의 민주당도.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공화당 예비 경선에서 자신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트럼피즘의 후보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본선에 극단적인 후보가 나와야 민주당이 안전하게 경쟁을 해서 이기죠. 실제로 그 전략이 먹혔습니다, 이번에. 근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백한 지식이 돼서 그런지. 하지만 미국인들의 마음의 역지사지를 하면요, 지금 중간선거, 앞으로 2년 후 대선은요, 이걸 정상적인 선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데 틀립니다. 정상적인 선거가 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선거의 규칙을 수용한다. 170명이 수용하지 않습니다. 둘째, 어느 정도 정보가 잘 필터링이 된다. 이번 선거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해커 군단들이 개입한 증거들이 보이고 있죠. 앞으로 대선은 더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는 시대로 미국도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미국이란 나라를 앞으로 정세 분석하실 때 그냥 건전한 상식, 이치, 합리성을 가지고 분석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왜 제가 아까 신냉전 리버럴이라고 했냐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관여 인게이지먼트 리버럴이라고 흔히 얘기했습니다. 한국으로 비유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구하셨던 평화번영 정책, 북한에 계속 따뜻한 햇볕을 비춰서 북한을 일정 정도 변화시키겠다, 관여 정책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선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먹힐 줄 알았던 세상이 끝났잖아요. 푸틴, 시진핑, 김정은 관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보수뿐 아니라 리버럴들조차도 깨달은 건 30년대의 냉전 시절에 소비에트와 경쟁하듯이, 그 당시 소비에트는 공존의 대상이 아니죠.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면서도 상대의 체제를 무너뜨려야 되는 그 시대가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학자들 중에, 미국의 학자나 한국의 학자들 중에 과거의 냉전과 지금의 신냉전은 맥락이 완전히 다르다, 동의합니다. 지금의 중국은요, 미국 역사상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적입니다. 과거의 소비에트는요, 허풍의 대가였어요. 허풍. 그 핵미사일을 소시지처럼 제작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허풍이 CIA가 조금 조사하니까 나왔죠. 지금의 중국은 허풍이 아니죠. 굉장한 체제죠, 지금의 중국은.
과거의 냉전 시절과 달리 미국은 앞으로도 이만한 적을 직면해 볼 기회가 없을 겁니다. 운명을 건 일전이죠. 그래서 미국의 리버럴들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중국과 미국의 대결은 새로운 냉전이다. 어느 한쪽이 굴복하지 않는 한, 일본이 플라자 합의에 굴복한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하게 굴복하지 않는 한 자유주의 체제는 미래가 없다. 특히 저희한테 무시무시한 게 이 대만 문제입니다. 대만 문제. 미국에서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초당적으로 합의가 된 이슈. 대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호해야 된다. 이것도 옛날 자료를 한번 따져보시면요. 저도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국의 지식인들은 저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옛날에 했던 발언들을 검증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제가 옛날에 했던 발언들 중에서 창피한 발언들이 많거든요. 검증을 하지 않는 나라는 지식인들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왜 틀렸을까? 틀린 이유를 찾고 그것을 이론을 진화해야 되죠. 한때 이런 얘기를 중국 전문가들이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지금 백악관의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다. 지금 백악관은 대만과 시진핑이 향후 빠르면 5년 내, 늦으면 10년 내 대만을 복속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심대한 위기감이 있다. 그랬더니 한 중국 전문가분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안 교수, 아이고 자네는 중국을 잘 모르네. 대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중국 바운더리 내에 저절로 복속이 돼. 어이구 그런 걱정하지 마.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완전히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한 모르는 사람이죠. 심지어 지금 미국 내 위기감은 더 커졌습니다. 5년이 아니라 당장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정도로까지 미국에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지 그른지는 그거는 신만이 알겠죠. 다만 안심할 수 있는 건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국방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대만의 상륙을 쉽게 하기는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이게 우리 한반도가 처한, 전 세계가 처한 최악의 위기가 될 겁니다. 20세기 냉전 시절의 베를린은요, 가장 아슬아슬했던 곳입니다. 베를린은. 이제 21세기의 베를린이 대만이 됐습니다. 대만을 21세기 베를린으로 이해하셔야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과연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21세기 질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과거의 대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도미노 이론, 미국 자유주의 질서는 거의 잼 맞은 정도가 아니라 훅을 맞은 정도의 타격이죠. 과연 미국은 대만을 사활을 걸고 지킬 수 있을까? 이거는 논쟁적인 이슈입니다. 한편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주의 체제의 강점이자 단점입니다. 뭐냐면 미국 군인 한두 명이 해외에서 죽어도요, 난리가 납니다. CNN에서. 그때 기억나십니까? 빌 클린턴 시절에 소말리아에서 군벌한테, 선생님들이 혹시 영화로 보신 블랙호크 다운, 군벌한테 미국 군인들이 이 헬리콥터가 군벌 미사일에 맞아서 추락하고 죽은 시체를 트럭에 끌고 질질질 끌고 갔을 때 CNN에서 심지어 일각에선 빌 클린턴 탄핵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의 대만 부딪힘은 그 정도 이슈가 아니죠. 그런 점에서 사활을 건 경쟁은 이제 시작됐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지금 오늘날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2년과 향후 리버럴 대통령이 당선돼도, 오바마 같이 품이 있는 사람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미국은 앞으로 굉장히 위선적 자유주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하는 거를 걱정하셔야 될 게 아니라, 뭐 그건 더 걱정이긴 하죠.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하셔야 됩니다.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노벨 평화상을 미리 땡겨서 줬잖아요. 이 사람은 너무나 훌륭하니까. 근데 어떻게 됐죠?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나중에 후회했잖아요.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 오바마가 나와서 첫 발언이 뭐였냐면요, 여러분들 정의의 전쟁이라는 게 있답니다. 마이클 왈저라는 하버드 교수 이론입니다. 위원들이 헐, 아니 평화사도라고 미리 땡겨서 상을 줬는데 이 인간이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전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바마는 미국 제국의 수장으로서 아주 적절한 발언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오바마가 했던 것 중에서 국제법 어긴 거 되게 많죠. 빈라덴 암살, 국제법 어긴 겁니다. 오늘날 자유주의는 그런 겁니다. 오늘날 자유주의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나 지식인들이 로맨틱하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많이 뒤통수를 맞게 되실 겁니다. 보호주의적 자유주의, 선택적 자유주의, 국가주도 자유주의.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적인 분들이 미국 경제를 잘 모르셔서 옛날서부터 이상한 신화가 있었는데요.
미국은 시장주의 국가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미국이란 나라를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미국은 시장주의이기도 하고 국가주도 자본주의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산 증인 아닙니까? 근데 그 어느 때보다 더 국가주도 자유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하나가 미국의 선거에서 이기냐 지냐는 그건 단지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다음번에 집권하는 데는 정도의 이슈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제 선거에서 지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3세계 같은 얘기죠. 우리도 한때 민주화로 이행하기 전에는 이 대한민국도 미국에서는 저개발 국가로 분류했을 때, 제가 미국에 유학 시절에 했을 때는 발전 국가 할 때 한국 사례를 가지고 공부했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 됐죠. 아직까지 후진적 모습도 물론 보이지만, 근데 한때 한국도 선거에서 이기는 게 그야말로 모든 걸 잃어버리느냐의 싸움이잖아요. 감옥에 가느냐 아니냐.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됐습니다. 만약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옛날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과장이라고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는 미국에서 시민들도 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잖아요. 당선될 때도 불법적 수단을 강구할 겁니다. 1월 6일 날 했었잖아요. 불법적 수단을 부통령 팔 비틀어서. 근데 다행히 마이크 펜스라는 사람이 전통적 보수다 보니까 그 말을 안 들었죠. 이미 불법적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대선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겠죠. 그럼 뭐 100% 뻔하죠. 그리고 러시아가 도와주겠죠. 해킹으로. 그리고 만약 트럼프가 당선됩니다. 자, 그러면 영구적으로 집권하기 위해서 공화당이 집권 임기 중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미국이 지금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내전입니다. 내전. 과거 링컨 시절의 내전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해서 한국에서 일부 앞서가는 기업들은 잘 하셨지만 한국에서 이거를 안이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지금 미국은 중국과의 운명을 건 결전,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혹은 트럼프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유권자들을 획득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진다. 따라서 보호주의고 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들을 획득해야 된다. 여기에 규범이 들어갈 여지가 없고 내로남불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심지어 요즘에 미국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프렌드 쇼어링. 뭐 전문가들이니까 아시잖아요. 프렌드 쇼어링도 위험하다. 왜요? 지금 팬데믹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중국 하는 짓에다가 프렌드 쇼어링조차도 위험하니까 조지아에, 텍사스에, 아리조나에 한국 같은 동맹국을 계속 들여놓고 미국 내에서 완결된 자기 시장을 가지려는 거죠. 이미 셰일가스 덕분에 중동에 대해서 미국이 훨씬 더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완전히 나올 수는 없지만 미국이 꿈꾸는 건요, 세계 국가를 꿈꿉니다. 미국은 이미 세계 국가입니다. 미국은 그냥 컨트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만큼 자체 완결적인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인들은요, 천혜의 하늘로부터 축복받은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이런 축복받은 땅이지만 중국과의 싸움 과정에서 결함도 있구나. 우리가 아프리카나 니켈이나 리튬이나 그 다음에 공급망 속에서 우리 미국도 한계가 있구나 하면서 절치부심한 게, 그래? 그럼 미국 내에서 다 완결적인 걸 다 완성하자. 이게 미국의 아주 야심찬 지금 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국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시진핑은 일찍 발톱을 드러낸 걸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 붕괴로는 틀렸죠. 지금 일찍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과거 미국의 그 건국의 시조인 해밀턴 시대에 미국은요, 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미국이 사실 위선적인 게 있습니다. 원래 인생이 경제적인 싸움은 원래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해밀턴, 미국이 존경하는 건국의 시조는요, 지금 중국만큼이나 산업 스파이 많이 보냈고요, 중국 그렇게 욕할 거 없습니다. 다 자기네들의 역사를 잊어버렸죠. 그런데 미국은 하늘로부터 천운을 받은 나라입니다. 뭐가 받았냐면은 영국이 미국의 패권을 무난하게 넘겨준 겁니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같은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평화롭게 영국으로부터 헤게모니를 이행받았고, 미국의 지나치게 성장하는 걸 영국이 찍어 누르려고 했을 때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헤게모니가 이미 이전된 이후에요. 제가 중국 공산당이었으면요, 후진타오처럼 저는 안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2008년에 미국 자본주의가 붕괴한다고 생각하는 일부 막스주의자들, 그리고 일부 중국 자본론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모택동은요, 자본론을 원전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자본론을 원전으로 수십 번 읽은 사람들이거든요. 자본주의의 탄력성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칼막스입니다. 레닌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는데요. 중국은 지금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헤게모니 이행과 중국에서 미국으로 헤게모니 이행? 이거는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선생님들 홍콩에 여행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시는 기분이 이제 안 들지 않나요? 저는 중국에 그 여행 가는 것도 좀 그래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죠. 그리고 이번에 중국 전문가들도 놀랬죠. 군사주의를 이번 당대에서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중간선거 얘기를 짧게 드리는 얘기가 이겁니다. 잘 모르겠어 그렇습니다. 사실 흔한 얘기는 드릴 수가 있죠. 소위 말해서 레드 웨이브, 엄청난 공화당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패했습니다. 만약 트럼피즘이 극단적으로만 나오지 않았다면 이번에 한 40석, 50석 잃어버렸습니다. 트럼프의 오버리치 때문에 민주당은 하늘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40석이 뭡니까? 한 60석 잃어버릴 수 있는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 19세기 봉건주의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이미 버렛이라고요. 미국을 다시 19세기 반여성주의의 시대로 돌리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그래서 미국의 일부 주는 끔찍한 것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 강간의 경우에도 낙태를 예외로 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미친놈들이 지금 일부 주에서 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번에 찬물을 맞았습니다. 이번에 통계는 우리가 나중에 내봐야 되겠지만 여성들이 대거 결집했고 밀레니얼 Z세대들이 결집했죠. 생각해 보세요. 낙태 때문에 저소득층, 거의 돈이 없는 저소득층이 1,000불, 2,000불 들여서 미국은요. 은행에 이렇게 10,000불, 20,000불 있는 사람이 퍼센테이로 따지면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보기랑 취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덕분에 패배를 최소화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린 일부 극단 세력들은 바이든 탄핵 움직임을 할 겁니다. 여기서 하원 의장이 과연 이 행보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가능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은 목숨을 건 싸움, 적과의 경쟁입니다. 따라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정치적 조사로 청문회 전국으로 이걸 굴릴 겁니다. 헌터 바이든을 비롯한 온갖 정치적 조사가 365일 굴러갈 겁니다. 주로 생산적 입법의 시대는 끝났죠. 인플레 감축 법안 수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동상이몽이라서. 증세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싫어하는데 지금 생각보다 하원에서 의석 차이가 별로 안 나서 기세가 지금 꺾였어요. 다만 선거 불복론자들이 향후 대선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을 약화시키려고 온갖 주차원의 움직임을 지금 가속할 겁니다. 이번에 아주 뼈아픈 패배를 맛봤기 때문에 중국 견제는 당연히 초당적인 이슈죠. 하지만 중국 견제보다 더 중요한 건 다음 대선 승리. 다음 대선 승리 관점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거고요. 북한 비핵화 이슈, 현상 유지와 인권 등을 비롯한 보수적인 플로리다주 출신들이나 이런 분들의 가치 공세. 근데 뭐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까지는 북한 이슈에 관심이 없어서 당분간 현상 유지. 하지만 여기에도 결정적 변수가 있죠. 정치는 상호 게임. 김정은이 어떤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역대 조금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역대 최대 판돈의 전례 없는 조기 대선 게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는 대선 연장전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거죠. 그리고 대선 프리즘이 모든 걸 지배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옛날보다 나아졌습니다. 진화됐어요. 싱크탱크도 꾸렸습니다. 옛날보다는 트럼프가 대선 캠페인을 잘할 겁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 온갖 노선들이 지금 뒤엉켜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지나칠 정도로 보호주의, 군사주의, 고립주의. 그래서 공화당 내부가 정리가 안 될 겁니다. 왜? 세상의 혼돈의 시대니까. 그리고 트럼프와 다른데 뭐 요즘에 뉴스에서 이게 굉장히 과장돼서 나오던데요. 트럼프가 이번에 타격을 받아서 플로리다 주지사와 혈전을 벌일 때 과연 르센티스가 트럼프와 같은 거의 인생 막장에서 부동산 업자로서 성공해온 사람과 제대로 경선에서 붙을 수 있을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대교체 바람이 불면 지금 의미심장한 건 공화당 내에서 가장 구렁이가 한 100마리 들어가 있는 노예한 정치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과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이 르센터스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셈입니다.
미치 매코넬은 구렁이가 한 200마리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미치 매코넬이 어떤 판단할지는 모르겠으나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되면 공화당은 집니다. 져요. 바이든이 나와도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공화당에 노예한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결정을 할까 모르겠습니다. 다 불확실해요 지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트럼프가 기소됐을 때 트럼프는 지금 했던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법무부 장관은 제3세계랑 달라서 미국의 민주당 법무부 장관은 철저하게 듀 프로세스 절차적인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 여부가 미국이라는 공화국에 치명적인 위협이 간다면 기소하지 않을 것 자체도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기소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음 대선은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지금은 혼돈과 각자 도생의 시대지 이성의 시대. 민주당은 주로 이성주의, 과학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품위, 그리고 공화당은 주로 야생성, 현장성, 본능성, 인간의 동물적 충동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어리석음은 이 공화당이 가지는 그 야생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말한 너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선에서 계속 패배한 겁니다. 그나마 너드가 아닌 사람이 있었는데 빌 클린턴. 이 인간이 좀 안 좋은 짓도 했지만 어릴 때부터 눈물 적은 빵을 먹어본 사람에서 야생성이 있어서 힐러리 여사에게 제발 지성주의적으로 캠페인하지 말라 하다가 부부싸움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화가 나서 핸드폰 집어던졌는데 빌 클린턴이 옳았죠. 오늘날 시대는요, 힐러리 여사와 같은 준비된 정책가의 시대가 아닙니다. 정책? 지금은 야생성의 시대입니다. 건달의 시대예요. 마피아의 시대고, 그들 마피아와 건달과 싸우려면요, 그 선한 존재도 그만큼 강해야 됩니다. 소시오패스를 다룰 때 뛰어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죠. 때로는 부드러움과 소시오패스가 소름 끼칠 정도의 단호함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 리더가 과연 나올까? 미국에서?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는 리센터스가 잘 진화한다면 공화당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지적이니까. 근데 만약 민주당에도 이 야생성을 가진, 그리고 백인 노동자들이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후보, 이번에 펜실바니아의 민주당 후보가 전형적인 민주당 후보의 문법을 벗어난 인간입니다. 완전히 무슨 트럼프, 딱 관상만 보면 트럼프 지지자예요. 그러니까 이겼죠. 그런 사람이 등장한다면 민주당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 내의 좌파들에게는 안타까운 비극이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좌파들은 훨씬 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국을 원하는데, 지금의 아슬아슬한 승부에서 미국의 중도적인 사람들은 좌파보다는 자기네들의 정서가 맞는 중산층적 후보를 원합니다. 저는 미국의 좌파들한테 대해서도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지금 레리 서머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지나치게 기후위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어서 투자에 이게 인플레를 어느 정도 가속화시켰다. 글쎄요, 그게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요, 지금 푼 돈의 최소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5배에서 10배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도 과연 지금 이미 전문가들은 2도는 기정사실화하고 있거든요. 2도 이후에는요 10도, 15도까지도 나갈 수 있는 걸 전제합니다. 티핑 포인트. 불가역적 티핑 포인트에는 이게 10도로 점프할지 3도가 될지 20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 인플레를 감수하더라도 기후 부분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 곤혹스러움이 있습니다. 좌파들의 얘기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참 어렵죠. 인플레로 이번 바이든은 완전히 대패할 뻔한 거잖아요. 다음 대선이 정말 걱정됩니다. 이거는 지금 2020년 대선보다 훨씬 더 혼돈, 결과 불복, 대선 후 내전.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향후 노선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트럼프도 모르는 겁니다. 민주당이 승리하든 공화당이 승리하든 미국은 이미 혼돈의 시대에 직면했고요. 그 오작동은 구세주가 온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오작동은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건국의 시조들이 탁월하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놨지만 그 소프트웨어에는 바이러스가 걸려있는 걸 만드셨어요. 미국의 자유주의 체제는 대단히 결함이 많은 체제입니다. 근데 오늘날 21세기는 더 작동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려면 개헌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미국은 개헌을 근본적으로 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이 오히려 훨씬 더 가능성이 좋습니다. 훨씬 더 기후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고 훨씬 더 한국의 자유주의 시스템을 잘 고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좋게 말하면 역동성, 나쁘게 말하면 확 바꾸는 나라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트럼프보다 더 무서운 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술 보수주의. 앞으로 미국을 이해하시려면 실리콘밸리의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도 요즘에 르센터스 후보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앨런 머스크와 피터 티엘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IT 자본들이 과연 중국과의 싸움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러면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구축하기 위해서 앨런 머스크와 피터 티엘은 어떤 요즘에 구상을 하는가. 그리고 미국의 피터 티엘의 팔란티어 기업 아시죠? 팔란티어 기업을 중심으로 한 감시 자본주의가 어떻게 전 세계를 촘촘하게 지배해 나갈 것으로 가는가. 미국에는요, 묘한 나라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어리석은 나라인데 한편으로는 섬뜩한 천재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까지 미국을 유지합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무지함에 가득 차 있기도 하지만, 제가 여기다 기후 리바이어든과 기후 비우모스라는 건 어느 학자의 표현인데, 앞으로 당분간 전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흔들리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후 제국의 시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거와 트럼프와 같은 기후 보수주의가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중국이 그 과정에서 미국과 헤게모니를 다투다가 퇴조하기도 했다가 한 몇십 년이 지나서 다시 중국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혼돈의 이행기에는 제가 오늘 드린 얘기를 포함해서 모든 기존 가정을 부정해야 된다. 저의 예측은 반드시 틀린다. 그리고 저와 같은 대학에 있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이 뉴 노멀은 완전히 다른 마음의 태도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기업은 당연히 그러고 계시지만 한국에서 미래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저희는. 저희 대학들이 참 부끄러운데요. 단일한 결정론적인 전략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인플레 감축 법안, 미국의 연방이나 주 지역에 대해서 예방적 리서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은 이걸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입법이라는 게 이제는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기업 연구소들 중에서 연방과 주 지역 차원에까지 좀 리서치를 하시면 훨씬 더 미국을 상대로 대응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로 끝내고자 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묘합니다. 미국은 정말 어리석은 실수를 많이 하는 나라인데, 지금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죠. 미국의 책임이 큽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마지막에 올바른 결정을 해요. 이 마지막에 올바른 결정을 하는 힘을 모르면 중국처럼 일찍 대국 굴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새로운 혼돈의 질서는 가짜 질서, 너드의 사고를 버리시고 한 발은 질서의 두 대, 다른 한 발로 미지의 세계를 디디셔야 됩니다. 어떤 제가 존경하는 선배가, 정말 어마어마한 시인이 저한테, 안 교수, 자네가 글을 쓰는 재능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잠재적 재능은 있어. 잘 발전시키면,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래 대학을 좀 이제 그만둬. 제가 10년 더 다닐 수 있거든요. 은퇴할 때까지. 근데 그만두래요. 자네는 벼랑 끝에서 살아가야 돼. 그래야 글을 잘 쓸 거야. 지금은 너무 글이 아마추어야. 제가 그 말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 발로는 질서 영역에 두고 미지의 세계를 들여야 창의성이 생기죠. 제가 훌륭한 글쓰기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벼랑 끝에서 있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제가 오늘 되게 디스토피아적인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 가지는 힘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당분간 20, 30년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되지만 20, 30년 후에 저희는 또 새로운 미래, 특히 가장 레버리지 힘이 좋은 저희 대한민국이 멋진 미래를 열어가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